1920년대 국외의 민족운동에 대해서 했어요. 의열투쟁은 선생님이 여러분이 학교에 왔을 때 해준다고 했고, 이제 여러분 30년대에서 45년까지 우리가 해방 전까지의 독립운동만 남겨두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한번 정리하고 가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러분이 이미 일제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배웠지만 우리 한 번 더 복습하고 10년대 어떻게 달랐는지, 20년대, 30년대 어떻게 달랐는지 이거에 따라 독립운동의 방법도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독립운동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학습지에 네모칸이 그려져 있죠? 우리가 10년대 어떻게 일본이 통치를 했고 20년대, 30년대 이걸 배우기로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오늘 내가 정리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포인트로 여기를 공부해야 되냐면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어떤 게 나왔어? 예를 들면 헌병경찰 이게 나왔어. 그러면 1910년대 여러분이 이 시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정리하기로 합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쓸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1910년에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죠. 그러면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한단 말이야.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 아주 세게, 아주 강하게 누르는, 그리고 밟는. 여러분 좀 거칠게 말하면 막 밟는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무력을 사용했어. 무력을 사용했다. 그래서 이때를 통치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같이 씁니다. 무단통치라고 해요. 무단통치. 그러니까 무력을 사용했어. 아주 강하게. 이런 이미지를 갖고 여러분이 1910년대는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이 시기의 특징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됐잖아. 그럼 짱이 누구였냐? 조선의 짱. 그 조선 식민지의 짱이 누구였냐? 여러분 총독이었어. 총독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쓸게요. 육해군 대장 출신 중 총독을 임명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자. 여기서 키워드가 육해군 대장이래. 군이래, 군. 그러면 총독은 어디 출신을 말한다는 거야? 그렇지. 평범한 무슨 공부 잘하는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군인 출신이 총독을 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는 얘들아 누가 다스린다는 거야? 군인이 다스리는 건 좀 다르겠죠. 일반 문관이 다스리는 것보다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야. 총독의 힘은 굉장히 강했어요. 일본의 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천황에게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총독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무단통치 때는 총독이 군인 출신이었다. 그러면 강하게 했겠죠. 두 번째, 헌병경찰제. 얘들아, 이때는 경찰이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를, 여러분 경찰의 존재는 왜 있어? 보통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우리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잖아. 근데 그때 당시 경찰은 어떤 존재였냐면 우리를 감시하는, 조선 사람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야. 근데 경찰인데 그냥 경찰이 아니라 헌병이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헌병은 군인들이에요. 군인 잡는 경찰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보통 경찰이 아니라는 거야. 얼마나 강압적으로 했는지 알았겠죠? 이거의 가장 큰 예가 뭐냐면 밑에다 쓸게요. 자, 즉결 처분권. 그 다음에 얘들아 하나 더 쓸게. 조선 태영령. 여러분 즉결 처분권은 뭐냐면 뭔가 도둑질을 했어. 그러면 도둑질은 나쁜 거지. 그러면 나쁜 짓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재판을 거치거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재판을 거친 후에 우리가 벌을 받잖아. 당연한 거야 얘들아.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그게 재판을 거치고 나도 뭔가 얘기하고 억울하다 이런 얘기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 어떻게 해? 야 일로와 바로 처분을 내린다는 거야. 바로 벌을 때린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억울한 거, 내가 사정이 있었던 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누구나 잡아서 벌을 내릴 수 있다는 거야. 즉결, 즉시 처분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태형이라고 했죠. 이거는 조선에만 있는 법이었어. 조선에만. 여기 핵심은 조선이야. 일본인은 얘들아 이 법을 적용받지 않았어요. 차별이지. 태형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때린다는 거야. 우리 사극 보면 곤장 때린다는 거 있죠? 그건 여러분 대부분 근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이런 형벌은 없어져요. 잔인하잖아. 때린다는 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만 조선 사람은 맞아야 된다 하면서 때렸단 말이야. 조선 태형령 중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엎어뜨려 놓고 엉덩이를 때린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비명을 저지른다 하면 젖은 수건은 입에 물린다. 세상에 이런 게 규칙으로 나와 있다니까. 그래서 조선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아주 차별적이고 잔인한 법이었죠.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야. 조선을 다스렸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조선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신문 안 돼, 책 출판 안 돼, 전부 다 안 돼. 자, 쓰세요. 언론, 출판, 그리고 얘들아 모이는 것도 안 돼.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 전혀 누릴 수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조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신문이 되게 많았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신문들, 책들 전혀 출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학교 다니면은 여러분 어떤 광경을 볼 수가 있냐면 자 쓰세요. 교사가 제복을 입고 칼을 참 여러분 이 칼로 사람 죽인다는 건 아니지만 상상해보세요. 칼을 차고 와서 제복을 입고 얼마나 그 학생들한테 위압감을 주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 대 개인, 개인과나 뭐 인권 이런 게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리고 사실 식민지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보장되지 않지만 더욱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일본이 무단으로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헌병경찰 예를 들면 조선 태형령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때는 무단 통치였다, 강압적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일본은 얘들아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 사람들을 이렇게 누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이렇게 누르고 짓밟고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었다는 사실이 언제 밝혀지냐면 여러분 3.1운동 때 밝혀져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자 이번에는 경제 할게요. 자 정치 부분에서는 완전히 강압적으로 무섭게 하잖아. 경제는 여러분 초토화시켜요. 우리나라 경제 사정을 초토화시켜. 여러분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죠. 농업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쌀이 나오는 토지야, 토지. 그러니까 땅이 가장 중요한데 일본 애들이 얘들아 이걸 땅을 뺏어가요. 그러면 땅을 어떤 방법으로 뺏어가냐?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6글자로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해요. 자, 그럼 씁니다. 자, 여기다 써줄게요. 토지 조사 사업. 그러면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돼. 토지를 조사하는데 그러면 겉으로는 좋아. 겉으로는 목적은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이 너네 토지를 조사할 거야. 니네는 누가 어느 땅 명확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문서로 다 남겨줄게 라고 허울은 좋아. 허울은 좋은데 이게 목적이 뭐냐면 얘네들은 여러분 식민 통치를 위해서 돈 벌려고 했던 거야. 지네들 돈 늘리려고 했던 거야. 자, 그러면 내용이 뭐냐? 자, 쓸게요. 자, 내용. 자, 일단은 토지를 조사하잖아? 그리고 야, 이게 누구 건지 명확히 밝혀줄게. 얘네가 이렇게 주장을 해.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야, 신고해. 토지를 어디서 어디까지 갖고 있는지 신고해. 그리고 그 증거를 제출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두 가지 일을 해야 돼. 이 토지가 내 거인지 증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신고를 먼저 해야 돼. 신고 기간도 겁나게 짧아. 그리고 절차도 진짜 복잡해. 막 어려운 일본어 한문 막 다 써 있어.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일본이 꼴보기 싫잖아. 그러니까 야이씨 뭐 니네가 뭔데 우리한테 신고하래. 뭐 이런 반일 감정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신고 기간이 짧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그리고 얘들아 옛날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내 땅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 그냥 여기서 옛날부터 우리 아빠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내 땅이었잖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일단 정리를 먼저 할게. 자, 신고를
신고를 합니다. 신고주의. 자, 신고를 했어. 그런데 자,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신고 못했잖아. 그 다음에 일본 꼴배기 싫어서 신고 못했잖아. 그러면 자, 화살표 칠게요. 만약에 미신고 토지는, 그러면 신고가 안 된 토지. 나는 분명히 이 땅이 내 땅이었는데,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내 땅인데 내가 신고를 안 했어. 몇 월 며칠까지 신고를 안 했다? 그리고 절차가 너무 어려워. 신고 안 했더니 얘들아 나중에 어떻게 이걸 총독부가 가져가 버려요. 자, 그래서 쓸게요. 미신고 토지는 총독부가 몰수해요. 그리고 화살표, 누구한테 얘들아 일본이 토지를 다 가져갔잖아. 총독부가 얘들아 다 가져갔다? 원래 우리 거였는데, 조선 사람 거였는데 싹 다 가져가더니 누구를 갖다 줘? 지네 회사에 갖다 주는 거야. 지네 나라 회사에 갖다 줘. 그 다음에 또는 일본인한테 갖다 주는 거야. 그러면 쓸게요. 그 회사의 이름이 뭐냐면 동양척식회사와 일본인에게 자, 동양척식회사와 일본인한테 갖다 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나라 사람은 뭐를 잃는 거야? 그렇지, 토지를 잃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인한테 토지가 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상당 부분 여러분 토지를 많이 빼앗겨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경지의 10%, 그리고 우리나라 국토, 농경지 제외하고 얘들아 산도 있고 그렇잖아. 그런 것들 40%가 얘네들이 갖고 가. 그리고 또 하나, 토지를 신고한 사람은 토지의 주인이 되는 거지. 물론 이 기간에 신고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지주라고 그래. 선생님이 이건 안 쓸게요. 여러분 듣고 이해만 하면 돼요. 지주라고 그래. 그러면 지주들은 내 땅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된 거야. 끝난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부터 뭐가 있었냐면 주인은 있지만 거기에 경작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작을 하고 수장료를 냈단 말이야. 땅 빌려줘서 고마워 하고 돈을 내는 그런 관계였어. 그런데 이 경작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아빠가 만약에 그 땅에서 주인이 아니었어도 경작했잖아? 그러면 그 경작권을 아들한테 물려줄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정적으로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었다는 거야. 누구한테 돈만 내면, 주인한테 돈만 내면, 땅 주인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고 안정적으로 계속 경작을 할 수 있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경작권이라고 했어. 근데 이놈의 일본 놈들이 땅 주인한테만 신고하라고 하니까 신고했지. 그리고 이 경작하던 사람들의 권리는 싸그리 무시해버리는 거야. 주인의 권리만 인정해주고 니네는 알아서 살아. 될 대로 되라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 주인이 여러분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일본 주인이, 예를 들면 새로운 일본 주인이 새로운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놈들이 새로 계약을 하지 않으면 얘네는 떠나야 되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일부의 주인들은 땅을 인정받았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수많은 농민들은 여러분 땅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여러분 실제 이 기간에 만주로 떠난 농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일본 주인이나 아니면 그 부자인 그 지주들한테 수장료를 지불하는 수장농이 아주 많이 늘어났어.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선생님이 쓰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농민들이 몰락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면 돼요. 그리고 떠난 농민들이 많았다. 그리고 소작농이 아주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토지조사 사업은 여러분 우리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두 번째, 얘들아,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회사 크게 만들어주진 않을 거 아니야. 회사 성장하기는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를 내리냐면 쓸게요. 회사령이라는 걸 내려요. 그럼 여러분 회사령이라는 건 명령이야, 명령. 자, 그럼 회사를 만드는데 어쩌라고? 자, 만약에 네가 회사 만들 거잖아? 그럼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럼 쓸게요. 허가를 받아야 돼. 자, 총독부에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럼 여러분 총독부가 이렇게 검토를 하겠지. 이거 조선 사람 거네?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자본이 성장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쓸게요. 민족 자본이 성장을 못하죠. X표로 할게요. 간단하게.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이해하면 돼.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는 강압적으로 눌렀다. 무단으로 통치했다. 이해하시고 두 번째, 우리나라 경제를 초토화시켰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그 초토화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야? 토지를 뺏어가는 그런 형식을 취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얘들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 일본은 얘들아 누르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게 폭발한 사건이 뭐였냐면 자 선생님이 네모칸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치고 그 위에 네모칸 하나 있죠? 이거의 배경이 되는 통치 방법이 바뀌는 배경이 되는 걸 선생님이 이 네모칸에 써줄게요. 자 네모칸에 여러분 뭐라고 쓰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자 쓸게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무단으로 강압적으로 통치를 했는데 이에 대한 반발이 폭발한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에서 시작해서 여러분 이 3.1운동이 전국으로 퍼졌다는 게 여러분 알고 있죠? 그리고 끝내는 여러분 농촌에까지 퍼졌죠. 여러분 농촌 같은 경우에는 토지조사 사업으로 농토를 빼앗긴 농민들이 굉장히 열이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과격한 방법으로 여러분 이때 시위운동을 벌이죠. 그래서 일본이 얘들아 깜짝 놀란 거야. 한 10년 동안 얘들아 거의 10년이잖아. 19년까지니까 10년부터 19년까지니까 10년 동안 이렇게 통치하면은 무서워서 바짝 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죠. 막 들고 일어나니까 일본이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조선이 폭동이 일어나겠다. 조선 얘네들 장난 아니다. 그래서 통치 방법을 얘들아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바꾸냐면 잘해주는 척 한다? 자, 잘해주는 척 해요. 부드럽게 바꿔. 그럼 옛날에는 좀 셌던 무력으로 통치했다면 얘들아 좀 바꿀게, 부드럽게 바꿀게 쓸게요. 문화 통치. 자, 문화적으로 바꾼대. 그러면 문화적으로 어떻게 바꿀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됐던 것들, 못하게 했던 것들을 조금 허용해줘요. 조금씩 허용해주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강압적으로 했잖아. 조금 풀어주는 척해. 그런데 실제 모습은 어떤지 여러분 한번 써줄게요. 자, 얘들아 이거를 다시 이렇게 바꾸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방법을 새롭게 바꾼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럼 1번 얘들아 무단 통치 때는 원래는 누구만 총독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지, 군인만 총독이 될 수 있었잖아. 근데 일본이 어떻게 얘기해? 그래, 군인 무서웠어? 그럼 바꿔줄게. 자, 쓸게요. 문관 출신을 허용해요. 문관 출신을 허용해. 그러면은 얘들아 여기서는 군인이 아니라는 거야. 군인이 아니라 뭐 정치인들이나 공부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총독으로 해줄게 라고 해. 그런데 여러분 이때 바뀐 총독 그리고 그 후에 30년대 45년까지 총독 전혀 안 바뀌어요. 군인 그대로 갑니다. 사람은 바뀌지만 항상 군인 출신이 돼요. 뭐야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선생님이 어떻게 써줄 거냐면 자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얘들아 화살표 친 부분은 이렇게 한다고 말만 했어.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운영했다는 거야. 자, 문관 출신 총독은 오지 않아요. 한 번도 오지 않아요. 계속 군인이 합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이게 바꾸자. 자, 두 번째. 옛날에는 군인 잡는 경찰 무서운 헌병들이 했잖아. 얘네 무서웠으니까 바꿔줄게 쓸게요. 보통 경찰로 바꿔줄게. 그래서 이제 군인 안 올게. 니네 무서웠으니까 보통 경찰 해줄게. 그래서 얘들아 얘네한테 옷만 바꿔 입혀. 옷만 바꿔 입혀서 얘들아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는 여러분 경찰의 수를 훨씬 늘려요. 훨씬 늘려. 그래서 여러분 거의 두세 배를 늘려. 만약에 전에는 10,000명이었잖아요 경찰이. 그럼 20,000명 이렇게 훨씬 많이 늘려요. 그러면 감시는 더 열심히 한다는 거지. 얘들아 보통 이때는 일본도 제국주의 국가잖아.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제국주의 식민지를 갖고 있었던 이런 제국주의 국가는 식민지 나라에서 경찰 한 명이 감시하는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2만 명에서 3만 명이었어. 그러니까 감시를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근데 일본은 얘들아 이 식민지를 거의 처음 가져보잖아. 그러니까 막 강압적으로 하려고 우리나라 사람이 얘들아 경찰 한 명이 몇 명을 감시하냐면 400명을 감시해요. 그러니까 2만 명과 400명 엄청난 차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 경찰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감이 오죠. 그래서 그 경찰이 굉장히 감시를 많이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말만 바꾼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야, 너네 그래 니네 신문 읽게 해줄게. 자, 그래서 한글 신문을 허용해요. 한글 신문을 허용한다? 그럼 가로 열고 쓰자. 이때 만들어진 신문, 너네도 아는 그 신문 맞아요. 이때 만들어진 신문이 뭐였냐면, 자,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신문이 얘들아 이때 만들어진다? 그런데, 자, 실제로는 어떻다? 여러분, 엿먹어라. 자, 어떻게 하냐면, 만들어주는 척 하면서 얘네가 다 검사를 해. 자, 쓸게요. 검열을 해. 그래서 지네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면 얘들아 그 부분은 싹 삭제해버려요. 그래서 신문을 보면 얘들아 옛날 신문을 보면은 군데 하얗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지네가 필요한 것만 내보내고 일본한테 저항한다거나 아니면 일본이 조금 나쁜 짓을 했다가 이런 내용은 전혀 내보내지 못하게 하는. 그 다음에 삭제하거나. 그 다음에 얘들아 그래도 말 안 듣잖아? 그러면은 얘들아 정관은 뭐냐면 멈추게 하는 거야. 신문은 얘들아 매일 나오잖아. 그런데 멈추게 하는 거야. 몇 개월 정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는 문화적으로다가 뭔가 잘해주는 척하면서 알고 보면 뭐야? 전혀 무단 통치와 거의 다를 바 없는 잘해주는 척하면서 오히려 엿먹어라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쓸게요. 본질은 뭐냐면 본질. 자, 문화 통치의 본질은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 잘해준다? 근데 누구한테만 잘해주냐면 얘들아 돈 있는 사람들. 지금 현재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 얘네한테 잘해주면서 일본이 계속 다스리면 계속 잘 살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 친일파. 이런 사람들한테는 더 잘해주니까 친일파들은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이 바뀌면 안 되잖아. 일본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계속 이 상태가 됐으면 좋겠잖아.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계속 육성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교육도 시켜주고 여러분 지원도 해주고 그 다음에 사업가들한테 지원도 해주면서 친일파를 만드는 거지.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성장해서 어떻게 해? 독립운동 하겠어? 아니지. 계속 그 친일파 노릇을 하면서 계속 이 사회가 이렇게 유지되길 원하는 거죠. 그럼 얘들아 이렇게 써. 자, 친일파를 육성해요. 그래서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친일파들은 지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계속 일본이 다스렸으면 좋겠지. 근데 그 밑에 사람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잖아. 그럼 얘네들이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민족을 분열시켜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문화적으로 문화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교묘한 부드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악랄한 더 교묘한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정치 부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때 경제도 역시 이때는 얘들아 땅을 뺏어갔잖아. 근데 이때는 얘들아 뭐 뺏어가는 줄 알아? 쌀까지 다 뺏어가요. 자, 그러면 쓸게요. 상미 증식 계획. 자, 상미 증식 계획. 그럼 여러분 제목에 딱 써있어. 보세요. 쌀을 증식한대. 그러니까 쌀 생산량을 늘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쌀 생산량을 늘려서 어떻게 일본에 수출하는 거죠? 그게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쓸게요. 목적 쌀 생산량을 늘려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 쌀 생산량이 는다는 건 좋은 건데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영향을 끼쳤어요. 늘려서 그러면 쓰세요. 일본으로 수출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내용. 얘들아, 쌀을 늘리려면 일단은 논이 많아야 되겠지. 논이 많아야 되니까 밭을 논으로 바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계량. 그 다음에 종자를 계량. 자, 만약에 쌀 생산이 얘들아 이렇게 곡식 한 알에 6개 나온다, 7개 나온다, 이렇게 종자를 바꾸는 거지. 쌀이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종자를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물이 풍부해야 하니까 수리시설을 마련해요. 얘들아, 이런 거 절대 외우지 마시고, 쌀 생산량을 늘리려고 여러 노력을 했구나. 예를 들면 밭을 논으로 바꿨구나, 종자를 개량했구나, 그 다음에 저수지를 많이 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얘기하자면 쌀 생산량은 늘었어. 늘은 건 맞아. 그래프 보면 얘들아,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늘었어. 그럼 쌤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 쓸게요. 결과. 쌀은 늘었는데, 증산량, 쌀은 늘었는데, 여러분, 빼가는 거, 일본이 가져가는 양이 훨씬 많았던 거야. 자, 그래서 쓸게요. 수출량. 얘들아, 일본이 가져가는 양은 훨씬 더 많았던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전보다 쌀이 늘었지만 더 많이 가져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먹을 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에 쌀이 부족한 거야. 여러분이 우리가 먹는 하얀 쌀 있잖아. 그 하얀 쌀이 사라지니까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 자, 화살표 치고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요.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네들은 그냥 맛있는 쌀 먹고 하얀 밥 먹고 우리한테는 콩이랑 주 이런 것만 먹으라고 한단 말이야. 솔직히 니네도 콩이랑 주 안 좋아하잖아. 검은콩 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만 우리한테 먹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쌀 생산량을 늘렸는데 먹는 건 우리나라는 자꾸 먹는 거야. 그리고 더 타격인 건 뭐냐면, 여기 보세요. 개강하고 종자를 개량하고 수리시설을 마련하려면 다 돈이 드는 거야. 그런데 일본 애들이 나라에서 지원해주지는 않고 총독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이 돈 드는 것들을 다 누구한테 전가시키냐면, 야, 니네 땅이잖아, 니 땅이잖아, 토지 주인한테 전가시켰어. 돈 드는 거. 그러니까 네가 돈 내, 이런 거야. 얘들아, 근데 토지 주인이 미쳤냐? 그 돈 다 내게? 그 토지 주인은 얘들아 이걸 또 누구한테 부담을 시키냐면, 거기에서 농사 짓던 소작농들, 내가 땅 빌려줘서 농사 짓는 소작농들한테 돈 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소작농들이 미치는 거야. 예를 들면 소작료 내야죠, 비닐값 내야죠, 그 다음에 저수지 판값 내야죠, 종자 개량값 내야죠. 전부 다 돈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쓸게요. 소작농이 부담이 증가했다. 그래서 얘들아, 이 소작농들이 심지어 어떤 상황에까지 처해있냐면, 얘들아, 만약에 1년에 내가 100만 원을 벌어, 쌀을 팔아서 100만 원을 벌면 소작료로 얼마를 냈어야 되냐면 주인들한테 80만 원을 냈어야 돼. 그럼 20만 원 갖고 사냐? 장난 아니지. 근데 그 20만 원 안에서도 얘들아 세금 내야죠, 종자 개량해야죠, 수리시설, 살 수가 없는 거죠. 살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몰락하는. 얘들아, 여기 봐봐. 이때도 몰락했는데 이때도 몰락해요. 정말 살기 힘들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령을 어떻게 해? 야, 잘해주는 척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 쓸게요. 회사령을 폐지해요. 자, 폐지. 그러면 땡. 얘들아, 원래는 허가제였잖아. 허가제였는데 이제는 야, 허가 안 받아도 돼. 이제 신고만 해. 신고제로 바꿔요. 신고제로 바꿔. 그러니까 얘들아, 신고제로 바꾸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을 것 같잖아.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성장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우리나라 민족 자본 중에서. 그렇지만 노. 아니. 어떻게 됐냐면 일본에서 더 많이 들어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물건 잘 만들었을 거 아니야, 당시에. 그리고 일본이 돈이 더 많았을 거 아니야. 얘들아, 얘네들이 물밀듯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신고하게 하는 거야. 신고만 하면 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값싼 노동력,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원료 싸게 사서 오히려 얘네가 돈을 더 많이 버는, 일본의 자본이 더 많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안타깝게도 잘해주는 척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지들 잘 사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이게 20년대였어요. 그러니까 3.1운동이 끝나고 20년부터 거의 29년, 30년까지 이런 시스템이 유지가 됐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완전히 한번 뒤바뀌어요. 완전히 한번 뒤바뀌는 이유를 선생님이 여기 두 번째 네모칸에 써줄게요. 같이 씁니다. 자, 얘들아, 우리 여기에다가 여기 네모칸에 쓸게요. 자, 1920년대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다가 30년대에 바뀌어. 이유가 있어. 그냥 바뀌는 거는 아니야. 자, 일단은 일본이 전쟁을 어마어마하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전쟁 이름부터 써줄게. 자, 첫 번째 1번 만주 사변이 얘들아 1931년이에요.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중국을 쳐들어봐요. 중일 전쟁이 1937년.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태평양 전쟁, 거의 전쟁 막바지인데 얘들아 일본이 미국을 공격해요. 이게 1941년. 자, 이렇게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된다.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 자, 외우지 않고 이해만 하면 됩니다. 1929년, 그러니까 얘들아 20년대 말이죠. 29년에 이거는 일본과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였어. 공항이 터졌어요. 그 공항을 대공황이라고 표현하거든. 여러분 대공황은 세계사 시간에 배웁니다.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대공황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경제적으로 부도났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얘들아 미국도 어려웠고 유럽도 어려웠고 전부 다 어려웠어. 일본까지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여러분 실업자가 넘쳐나는 거야. 실업자가 넘쳐나니까 물건도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얘들아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새롭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겨나야 되는 거야.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일본이 택한 방법은 전쟁이었어요. 얘들아 전쟁은 잔인하지만 전쟁이 어떤 효과를 줬냐면 얘들아 전쟁하려면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예를 들면 무기 필요하죠. 탱크 필요하죠. 그 다음에 심지어 군복도 필요하고 얘들아 군인들 먹을 식량도 필요하잖아. 그리고 얘들아 따지고 보면 군인도 여러분 하나의 직업이 될 수 있는 거잖아. 봐봐 무기 만들죠, 군복 만들죠, 식량 만들죠 하니까 얘들아 공장을 돌릴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실업률이 떨어지는 거야. 실업률이 떨어지니까 경제가 점차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얘들아 일본 군부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를 못했어요.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일본 군부와 일본 의회가 서로 다른 결정을 하는. 그래서 서로 다른 결정을 하고 일본 군부가 지 마음대로 얘들아. 원래는 의회가 결정을 하면은 보통 대통령이 결정하는 의회가 결정을 하면 보통 군인들이 이렇게 따르잖아. 그런데 독립적으로 지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이상한 결정을 했었어. 그래서 지속적으로 전쟁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지금 볼 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막 예를 들면 중국이랑도 싸우는데 미국이랑도 싸우고 미국이 하와이를 공격해. 그것도 얘들아 정상적인 방법도 아니고 자살폭탄으로 폭탄 지어주고 가서 그냥 비행기 타고 가서 그냥 쳐박아라. 이런 식으로 비합리적인 행동을 계속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을 다스리는 방법도 정말 비합리적이게 180도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바뀌냐? 자, 어떻게 바뀌냐? 일단은 정책의 이름을 써줄게요. 민족 말살 정책. 얘들아 선생님이 여기 30년대라고 써놨지만 31년부터 45년까지 해방 전까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계속 전쟁을 하거든 일본이. 얘들아 말살한데 완전히 죽인다는 거야. 누구를? 민족을. 여기서 말하는 민족은 어느 민족? 그렇지 우리 조선을 완전히 말살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말살해? 자 그러면 다 쓸게요. 자 첫 번째 1번. 얘들아 왜 우리나라 사람, 왜 조선 사람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고 일본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냐면 아까 말했지 전쟁한다고. 그러면 얘들아 전쟁하려면 모든 물적과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야 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군인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물건 만들거나 무기 만들거나 이런 데 투입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내 목숨 바쳐야 돼. 내 목숨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잖아. 군인이 되려면. 근데 일본 놈들 위해서 내가 일본 천황 위해서 내가 이거 목숨 바쳐야겠어? 그러니까 얘네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야 조선 너네는 우리랑 똑같아 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너네는 우리랑 똑같아.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들아 일본은 내지인, 일본 사람들 내지인이라고 했어요. 내지인과 조선 사람들 선을 일체시킨다. 그래서 얘들아 이걸 내선일체라고 했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천황에게 충성을 바친다. 얘들아 너네랑 우리는 똑같아. 조선 니네도 일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일본 천황한테 충성을 바쳐야 돼. 지금 우리가 이 전쟁을 수행하는 건 천황의 명령을 따르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말도 안 되지만 당시에 니네랑 우리랑 똑같아. 이걸 나라에서 얘들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완전히 일본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일단은 얘들아 일본 사람이 된다 하면 이름부터 바꿔야 되겠죠? 우리 이름 세 글자가 아니라 자 2번. 일본 이름으로 바꾸는 거야. 자, 창조한다 성씨를 다나카 막 이런 자, 창조한다 성씨를 그 다음에 개명한다 창씨 개명.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꾸는 창씨 개명. 자, 세 번째. 천황에게 신하된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민이 아니야. 자, 봐봐. 신하야, 신하. 누구의 신하? 일본 천황의 신하야. 한국 식민 서사를 암송하게 해. 암송하게 해. 그래서 나는 일본 천황의 신민이다 이런 걸 암송하게 하는 거야. 어린이용 따로 있고 어린이용 따로 있고 막 이랬단 말이야. 이런 걸 암송하게 해요. 그래서 계속 세뇌시키는 거지. 어렸을 때부터, 애기였을 때부터 난 일본 사람, 난 천황의 충성스러운 신하 이걸 머릿속에 계속 입력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신사참배. 자, 얘들아 일본만의 독특한 신사라는 곳에 참배한다. 여러분 신사는 일본의 종교 시설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이런 데를 모셔놓은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일부러 참배하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들아 5번 자 쓸게요. 궁성 요배. 얘들아 궁성이 뭐냐면 천황이 사는 곳이야. 그 다음에 요배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다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황이 사는 곳은 여러분 일본이잖아. 일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동쪽을 향해서 자 정오가 되면은 땡 울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인사해야 되는 거야. 자 허리 숙여 이렇게 천황한테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일본이 지금 천황을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고 그러니까 너네도 똑같이 해야 돼. 왜냐하면 니네랑 우리는 똑같으니까. 내선일치. 그래서 우리 민족을 말살시킨다? 이런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방 전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전쟁 와중에서. 그러면 여러분 경제를 보자. 경제는 얘들아 이전에는 전쟁 중이 아니었잖아. 이때는 전쟁 중이었어. 그럼 여러분 전쟁할 때는 아까 말했죠. 모든 자원이 총동원된다고. 모두 여기다 쏟아 부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쏟아 붓냐면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들아 병참 비지화 정책. 그럼 얘들아 병참이라는 건 뭐냐면 얘들아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잖아. 너네는 전쟁 물자를 제공하는 데야. 그러니까 얘들아 조선은 사람 사는 데가 아니라 너네는 전쟁 물자를 제공하는 데야. 그게 병참 비지화야.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모든 산업이 어떤 산업이 발달하냐면 군수산업. 그러니까 무기 만드는 이런 산업만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야. 그 예를 들어줄게요. 자, 첫 번째. 얘들아 북한 지역에 자 금속공업, 그 다음에 제철공업,
이런 것들을 발달시켜요. 이런 공장을 막지요. 북한이 막 이런 공장을 짓고, 그럼 여러분 보자. 제철 금속 하려면 얘들아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지하자원이 있어야 되잖아. 지하자원을 캐요. 자, 지하자원을 막 캐. 지하자원을 가져간. 자, 그렇게 쓸게요. 그래서 얘들아 이걸로 뭐 만들어? 그렇지. 무기 만드는 거지. 제철, 금속 이런 걸 발달시키고 지하자원 막 해가지고 지하자원 막 해서 이런 걸 발달시키고 막 비행기 만들고 탱크 만들고 무기 만들고 총 만들고 그래서 모든 전쟁 물자를 만드는데 우리나라의 자원이 쓰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자 국가 총동원법이라는 걸 내려요. 자 얘들아 국가가 총동원시킨데 이게 얘들아 1938년에 내리거든. 근데 여러분 연도는 외우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하면 돼. 모든 걸 전쟁에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모든 걸 전쟁에 쏟아부어. 그럼 여기서 쏟아붓는 건 아까 말했듯이 지하자원 무기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너 남자잖아. 너 군인. 그 다음에 너 남자잖아. 군인 말고 너는 가서 광산에서 가서 일해. 그래서 막 일본의 광산에서 가서 일하거나 북한 그쪽 그 위쪽에 올라가서 광산에서 일하거나. 그래서 이걸 교과서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얘들아 쓰세요. 징용. 얘들아 노동력 데려가는 거야. 징용 무조건. 그 다음에 징병. 군인들 데리고 가는 거야. 남자들은 군인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 여자들 너 여자. 여자는 여러분 가서 일하고 막 싸우고 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뭘로 데리고 가? 쓸게요. 일본군 위안부. 나쁜 놈들이지. 진짜 나쁜 놈들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가져가냐면 사람을 일단 다 끌고 갔지. 사람 다 끌고 가고 집에 있는 물건까지도 싹 다 가져가요. 그러면 집에 있는 물건 돈 내는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봐. 무기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금속이 필요하겠지. 쇠 막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야. 얘들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놋그릇을 썼어. 놋그릇. 그거 녹이면은 여러분 무기 만들 수 있거든. 집에 있는 놋그릇까지 싹 다 가져가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쓸게요. 공출이라고. 공출. 그래서 막 집에 있는 막 밥그릇 얘들아 이게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가져가서 녹여가지고 쓰는 거야. 그래서 다 가져간 후에 다시 배급해줘요. 그러면 그릇은 뭘로 배급해줘? 흙으로 만든 사기 그릇 이런 것들을 배급해주면서 필요한 건 다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떠올리는 일본 일제강점기의 그 이미지들 있잖아. 이미지들. 고문하고 막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일본 위안부, 그 다음에 막 끌려가서 막 노동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불행하게 죽고 막 이런 것들, 이런 이미지들이 보통 언제냐면 보통 이때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때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행동들로 인해서 결국은 일본은 얘들아 이제 전쟁에서 패망하는 그런 수순을 밟죠. 거기에 우리나라 자원이 총동원됐다. 불행한 역사지만 자원이 총동원돼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아직도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이거를 너네가 구분을 할 수 있게 공부를 해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 일본군 위안부 나왔다. 만약에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가져갔다. 이런 거면 얘들아 언제야? 그렇지. 1930년대다. 그 다음에 얘네가 우리랑 일체시키려고 했다. 우리나라 이뻐서 일체시키려고 한 게 아니지. 충성 안 하고 전쟁에 동원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만약에 한국시민서사 외우게 했다. 그런 게 있으면 1930년대.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이때 학교 이름을 바꿔. 옛날에는 보통학교, 소학교 이렇게 불렀거든. 근데 이때 뭐라고 바꾸냐면 국민학교로 바꿔. 그래서 그 국민학교가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야. 한국의 신민학교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분 해방된 이후에도 국민학교라는 용어를 굉장히 오래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꾸죠.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초등학교로 이제 나중에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나라를 뼛속까지 일본인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그거는 제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들이 나왔다.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여러분 1930년대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얘들아 여기에 따라서 독립운동의 방법도 약간 바뀌거든. 그래서 그 독립운동의 방법도 선생님이
1930년대 그 독립운동 마무리하고 다시 한번 또 정리해 줄게요.